일제강점기라고 그러고요. 이 북한에서 이제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옛날처럼 일정기라고도 하고 우리 조일정 선생님 일제시대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상당히 그 중립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넘길 수 예, 됐습니다. 예, 추익 중입니다. 일제시대편 서술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뭐 최근에 봐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 거는 좀 오래됐죠. 대한교과서 2008년에 발견할 때 그렇게 참여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교과서는 이건 약간 무작위적인 거예요. 제가 저한테 우연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과서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동아출판사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재교육 거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한 권 더 있는데 일단 두 권만 받고 두 권 중에 특히 동아출판사 위주로 봤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뭐 이 저자가 특별히 편향성이 더 심하다든가 아니 편향성이 덜하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무작위적으로 착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 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4개의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뭐 제가 편 자체를 좀 거론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이거 좀 식민지 일제시대를 다루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근대가 있고 좀 전에 다룬 개항기죠. 개항기를 이제 근대 국민국가수립운동시기 이렇게 보고 일제 식민지배 민주운동의 전개 이게 이제 소위 일제강점기 또는 제가 표현하는 일제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전체 뭐 이게 수천 년의 역사인데 요거는 35년이에요. 35년. 요것 또한 교과서를 보니까 1860년대 초부터 잡더라고요. 대법원 집필부터. 그러면은 이거는 한 40년 정도, 뭐 40년 좀 넘죠. 예, 50년 가까이 됩니다. 비중이 안 맞아요. 시대적으로도. 이후는 벌써 한 80년 됐잖아요. 특히 교과서는 촛불 문재인 정권 집권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8, 17년 그러면은 45년부터 7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넘는 시기와 이 35년밖에 안 되고 이것도 한 40년 좀 넘는 시기.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그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제시대라는 걸 굉장히 크게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퍼센트를 이제 뭐 물론 한국 대한민국이 좀 길긴 깁니다. 30% 가까이 되고 요게 뭐 23.2, 22.1 해서 일제시대가 이제 35년인데 대한민국보다도 오히려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고 이제 수능에서 이제 문항수를 보면은 수능은 20문제, 전체 20문제 나오는 것 중에 정근대가 10문제, 그 다음에 그 이후가 1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제시대가 더 제일 요 세 시기 주로서 보면은 대한민국보다도 일제시대의 비중이 더 큽니다. 항상 4문제, 4문제고 물론 개항기 문제 중에도 보면 일본과 관계된 문제, 일본을 다루는 문제, 그래서 결국 반일 그 뭐랄까 의식을 다루는 그런 문항이 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 침략과 한국인의 저항을 부각시키겠다는 그런 한국사 연구자 또 한국사 교육자들의 의도 이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는 묶어야 되지 않느냐. 좀 전에 정근대 근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대로 이행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굳이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어쨌든 이 변화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니까 뭐 1대1로 하든지 뭐 하는 식으로 묶어야 된다. 우선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동아술판사 교과서에서 동아술판사 교과서에서 이제 이렇게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6개의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식민 지배 정책, 3.1운동 임시정부, 민족운동, 그다음에 사회문화의 변화, 또 사회운동, 전시동원체제, 민중의 삶,
광복을 위한 노력 뭐 이런 식의 현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뭐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해가지고 1차 세전과 러시아 혁명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 혁명이 한반도 일치 영향도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또 세계의 변화라는 게 1차 대전 이후에는 그러면 꼽을 게 러시아 혁명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기 위한 러시아 혁명에서 이거를 부각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또 20년대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그러니까 식민 통치는 곧 경제 수탈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30년대 이후가 되면은 30년대에는 뭐 전시 동원 또 병창 기지화 이런 정책을 펼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고 이제 이런 식의 단순한 수탈이 아니라 뭔가 민족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하는 식으로 그 식민 통치 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거론한다면 우선은 엉터리 서술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민 통치는 그 수탈이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수탈한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 수탈 없어요. 세계 경제 수탈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조사 사업, 뭐 산미증식 계획, 뭐 이입세 폐지 1923년에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이입세라는 거를 이제 23년에 가면 몇몇 통로만 남기고 폐지하는데 이게 뭐 한국인 기업에 타격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런 연구 이 실증 연구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 없어요. 관련된 사실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뭐 토지조사 사업에서 뭐 토지를 수탈했느냐? 토지 수탈은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십 년의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그대로 쓰고 있고요. 또 산미증식계획에서 수탈했다.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게 투자를 해서 수리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증산이 되면 그 증산 늘어난 수입으로 원래 그 수리시설 공사비 그걸 상환해 나가는 그런 설계로 돼 있는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쌀값이 뭐 등락을 해서 뭐 대공황이 마침 겹치면은 대공황기에 쌀값이 등락해서 수리조합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지주한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산미증식 계획의 구도 자체는 전혀 수탈이 아닌데 뭐 이런 거를 경제 수탈의 예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교과서 저자가 썼는데 앞뒤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령을 일본이 처음에 들어와서 했을 때 한국인 자본 축적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런데 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 회사령 폐지되고 나면 그러면 한국인 자본 축적이 이제 자유롭게 됐다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자본이 또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회사령을 선포해도 그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 거고 회사령을 폐지해도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런 서술이 있는데 서술이 돼 있고요. 한마디로 그냥 엉터리입니다. 너무나 사실은 수준이 낮은 그런 서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는 일본의 그 침략성, 그다음에 수탈성 이거를 어쨌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지조사서 같으면은 미신고 토지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일부 있죠. 아주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로 따지면 0.몇 %가 하는 그 건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수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굳이 이 서술 보면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가 뺏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텐데 이거 말고는 수탈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산미증식 계획 같은 데 일제가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가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 그 뭔가 뺏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것도 수출인데 엉터리죠. 이게 회사연구 관련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엉터리 서술이라고 꼽을 것은 역시 전시 동원기에서 근거 없이 강제성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병력 동원과 노무 동원 이걸 합쳐서 징병과 징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병력 동원에서 징병을 한 거는 일부잖아요. 1944년 이후고 그 전에는 어쨌든 지원해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노무 동원에서도 징용은 1944년 극히 짧은 시기에 시행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잘 알다시피 모집과 관할성 기본적으로 모집이죠. 모집에 의해서 이제 가는 것인데 어쨌든 징병과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강제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병력동원, 노무동원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가지고 이제 대표를 삼는 거죠. 대표를 삼아서 강제 동원이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병제도가 38년부터 43년까지 시행이 됐는데 평균 한 40대 1의 경쟁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물론 막 하라고 권유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하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응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40대 1의 경쟁 자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만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모집과 관할성 경우에도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쨌든 일본이나 해외로 데려가는 거는 70만 명 정도예요. 72만 명 정도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160만 명이 이 시기에 일본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으로 가는 통로가 차단돼 있다가 이제 문을 살짝 열었던 거죠. 또 여자 정신 근로령 이런 것도 엉터리고요. 이거 사실하고 안 맞고요. 또 위안부 학살도 언급하고 있는데 위안부 학살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용산역 앞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유연 박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일본 홋카이도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일본인 노무자 사진과 너무나 이제 흡사하거든요. 이거를 사실 모델로 했어요. 이거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그 강제동원위원회 여기서 사진 수집을 했을 때 일본에 가 있던 근로자들은 보면 대단히 멀쩡해요. 얼굴도 이렇게 쫙 많은 얼굴들이 아니고 잘 입었고. 그래서 상상이 역사로 이런 걸 자꾸 교과서에 실으면 이제 상상이 역사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는 이제 억압 수탈과 피해 저항의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건데 이게 수십 년간 지금 사실 역사 연구가 특히 1970년대,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한국사 연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연구 자체는 뭐 이런 억압 수탈, 피해 저항 이 프레임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하고 교육이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진보심을 조장하는 그런 의도의 것이 있고 또 여기서 보이는 한국인은 피폐 몰락의 한국인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에 대한 저항만 중요하고 대다수의 그 밖의 대다수의 한국인의 삶은 이 교과서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문명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데요. 근대화의 한 경로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식민지를 거치면서 근대 문명이 들어와서 근대사회로 일행하게 되는 하나의 경로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근대화의 대표적인 사항인 근대 민법의 시행, 또 형법의 시행, 또 근대 화폐 금융제도라든가 조세재정제도, 도량형제도, 토지등기제도 이런 것들이 이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교과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근대화가 완성이 될 거냐 될 것이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권, 참정권이라든가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니까 절반의 근대화라고도 이제 비중은 꼭 절반이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 도상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운동의 정서가 이제 누락되어 있는 거. 대한민국의 수립과는 사실은 직접 관련이 없는. 오히려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맞서게 되는 이런 온갖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장황한 서술, 또 엉터리 서술 이런 게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을 꼴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름만 나오고 어떤 사람이기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는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40년대 그리고 40년대 독립운동사 특히 다룰 때 이승만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교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 무시하고 외교운동도 무시하고 오히려 무장 독립투쟁 이런 쪽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사실 김구의 충칭 임시정부도 외교운동이잖아요. 일본에 맞서 싸우는 중국 정부를 도와서 나중에 그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제로 그 충칭 임시정부도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 또 어쨌든 그런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독립을 얻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외교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외교운동의 중요성을 완전히 모르고 있고 또 외교운동의 대상에 그렇다면 외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어디겠느냐 역시 최강대국으로 분화하고 있는 미국인데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운동 이런 데 대한 감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승만 등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 김성수 등 국내 민족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인데 그러면 이쪽에 어쨌든 상당한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다 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자료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승만 대통령 탄핵된 거는 또 이렇게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대한서술 체계는 뭐 일본의 식민 통치, 통치 방침, 점진적인 동화 방침, 또 지배체, 그래서 지배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민사령, 형사령, 토지 임야 조사 사업, 삼미등식계 전시 공동원 이런 것들을 역시 다룰 필요가 있고 식민지에서는 역시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시장 경제, 농업과 공업 개발, 인구 증가, 도시화, 한국인 성공의 발달 이런 것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문화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신분제가 어쨌든 없어졌다는 해체됐다는 거 그리고 교육열이 일어나서 역시 일제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육열이고 한국인 교육의 성장입니다. 확대입니다. 교육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고 한국운동, 논문화에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일운동에서 호소를 하되 특히 한국을 낳은 것이 연합국의 국제회의잖아요. 대남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건데 동아출판사 교과서인데 어디는 아예 카이로 회의 자체를 서술을 안 하고 있어요. 서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국제회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 박사님께서는 그리고 이 현재 교과서가 일제 시대를 너무 크게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너무 숱한